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고 제가 그 출연자분한테 별명을 만들어 드린 분은 이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자, 미성의 남자 박성우 선임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처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기도 하고. 영광입니다. 한 번도 없었어. 자, 오늘 그 좀 놀라운 뉴스를 저희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박성호 선임 매니저가 딱 저한테 알려주셔서 그 뉴스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여러분, 제가 화면에다가 뉴스 하나 띄워놨는데 한번 보시죠.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울분을 토할 만한 뉴스가 좀 아닐까 싶은데, 자, 조선일보 뉴스입니다. 제가 광고는 좀 없애드릴게요. 광고는 없애드릴게요. 자, 조선일보 뉴스고요. 이거 그 서학개미 보시라고 해서 조선일보에서 이제 로봇 그 인공지능으로 쓰는 기사니까 어쨌든 외신에 나온 거 그냥 바로 받아 쓴 겁니다. 엔비디아의 CEO가 383억 8,200만 원어치의 지분을 매도했다. 저도 방금 들어서 그 내용 그냥 바로 읊어드리기만 할게요. 젠슨 황이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자, 보통주를 평균 485.53달러에 팔았다. 그 금액 규모가 약 383억 8,200만 원어치다. 자,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도 되게 궁금했잖아요. 진짜 2분기 실적 뭐 50% 올라가고 3분기 실적도 막 엄청 좋아질 것 같은데 왜 안 오르지 했는데 그때 보니까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젠슨 황이 팔았던 거였었군요. 이렇게 많은 주식이니까 5만 9천여 주, 거의 6만 주 가까이를 팔았으니까 아마 적지 않은 규모라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성우 선임 매니저가 이 소식을 저한테 알려주셔서 일단 한번 짚어봤고, 자, 좋습니다. 좀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어제 장 이제 뭐 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네. 장 초반부하고 또 후반부가 좀 성격이 좀 약간 달랐거든요. 네. 뭐 전반적으로 하락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장이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가 좀 달랐었는데 그 달랐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어제 하루에 뭐 하루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내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이 두 개가 좀 부딪히는 것 같아서 어제 있었던 일을 뭐 오늘 아침에 뭐 뉴스나 이런 쪽 통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제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해서 네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요인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냥 우리 네. 미성의 남자는 무엇을 가장 주된 요인으로 생각했을까요? 일단은 이제 물가와 경기인 거죠. 네네. 네, 그게 이제 두 개가 이제 뭐 어떤 한 뉴스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네. 또 어떤 한 뉴스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요게 좀 부딪힌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저는 이제 올해 내내 계속 반복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면 일단 어제 장 종목들 움직임 잠깐 한번 보시면은 네. 네. 뭐 아까 엔비디아 뭐 소식 전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엔비디아가 어제는 한 3% 떨어졌고 애플도 한 3.5% 떨어졌는데 이건 뭐 중국발 뭐 뉴스 뭐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떨어졌고요. 그 영향을 같이 받아서 이제 테크나 이런 쪽들이 좀 다들 좀 안 좋았고 네. 이제 에너지라든지 뭐 필수 소비재나 뭐 이런 쪽들이 좀 이제 흐름이 좀 괜찮았었던 전형적으로 하루였었고요. 뭔가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물가 네. 때문에 이제 유가는 올라갈 것 같고 네, 위험은 네. 회피하고 싶은 이런 네, 그런 움직임들. 요인들이 있었죠. 아하.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장이 이제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좀 성격이 좀 달랐던 것 같다 이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좀 하락은 했어요. 그래서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여기 이게 일중 차트 보시면은 전반부만 해도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까지 하락을 했었다가 결국에 막판에는 조금 올라왔었고 그래서 S&P 500은 0.7% 떨어졌고 그다음에 다우가 한 0.6%, 그다음 나스닥이 한 1% 정도 하락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장 전반과 후반부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장 초반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던 거는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만은 그 ISM 서비스업 지수
요 부분 때 이 부분이 좀 많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보시면 요 서비스업 PMI 지수 보시면은 요 검은색 선이 요 기준선이에요. 50을 넘으면 확장,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수축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뭐 하락세로 좀 접어드나 싶었는데 이번에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고요. 전체적인 지수로는 전월에 52.7이었는데 이번에 54.5니까 좀 꽤나 많이 오른 거고요. 이게 네. 종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종합으로 54.5까지 올라왔고 사실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뉴스를 봤을 때는 오 이렇게 많이 올랐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딱 숫자 보자마자는. 그 많이 올랐지 안 네. 좋다 이거잖아요. 예. 꽤나 많이 올랐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찾아보는 게 이제 구성 항목들 세부 항목들 이제 찾아보는 건데 이제 지수에 영향을 미쳤었던 게 이제 이 부분일 텐데 일단은 이제 고용과 관련된 세부 항목을 네. 보면 지난달에는 50.7이었던 게 이제 54.7까지 이제 또 올랐고요. 그러니까 고용이 이제 강했다라는 거고 그쵸, 서비스업 그쵸. 관련해서 네네. 고용이 사실 강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네. 서비스업의 물가가 안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맞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서비스업의 고용이 그렇게 셌다고? 네. 그럼 서비스업 물가는 더 안 떨어지겠네. 이게 가장 안 좋았던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영향 고용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강했고 네. 더 놀라운 거는 이제 물가였거든요. 프라이스라고 돼 있는 거 이게 이제 ISM 서비스업 구성 항목 중에 이제 물가만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 지난달에도 56.8이어서 이게 좀 높았어요. 네네. 그래서 아 이번 달에는 좀 떨어지겠거나 아니면 좀 뭐 플랫하거나 이런 것들 많이 예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58.9까지 올라서 60에 뭐 가까이 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이제 물가 지수도 그러다 보니까 뭐 고용 그러니까 서비스업 뭐 인덱스도 강했지. 또 고용도 강했지, 또 프라이스도 강했지. 네. 거기다가 제가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은 이제 신규 주문도 좀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이 워낙 이제 강하게 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전반부에 요거 ISM 요 서비스업 지수 나오고서 주가가 좀 하락폭이 좀 커졌고 금리는 올랐고요. 그다음에 여기 숫자로 보는 것도 뭐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요 말씀 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이 고용과 물가 이 부분하고 뭐 서비스 PMI 이게 좀 세다.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안 좋았었다 이 말씀 드렸는데 이게 그럼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좀 잠깐 설명드리면 네. 일단 지금 연준은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강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누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부러지지는 않는 선에서 누르고 있는 건데 여기 왼쪽에 있는 차트 보시면은 요 주황색 선이 방금 말씀드린 서비스 PMI 지수고요. 그다음에 회색 선이 제조업 PMI예요. 제조업 지수. 네네. 근데 보시면 이 둘 다 일단은 방향이 좀 떨어지다가 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특히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2달 연속 바닥에서 좀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기준선인 50 이하이기는 한데 어쨌든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기미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PMI는 기준선도 상회하고 있고 또 전월 대비해서도 상승했고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이 PMI 지수와 그다음에 OECD 요 경기 선행 지수거든요. 미국 파란 네네. 색선. 네. 보면은 흐름이 좀 비슷해요, 보통. 근데 이제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안 그래도 막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제 이 제조업 이 PMI도 같이 올라오니까 그럼 경기를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눌러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뭐 오히려 이제 살아나려고 하니까 이제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이제 조금 이제 긴장을 할 수가 있고요. 금리 올릴 수 있다 이거나 아니면 고금리가 오래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건 이제 주황색 선은 서비스 PMI 물가고요. 그다음에 회색 선은 제조업 지수의 물가 부분이에요. 세부 항목 중에 네. 요 두 개하고 그다음 파란색 선은 그 헤드라인 CPI고요. 네. 근데 보면 이 PMI 지수에 있는 그 물가 항목들이 이 CPI를 좀 다소 선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예전에 그때 이 당시 있죠, 요 당시 뭐 네. 물가가 이제 아주 많이 올랐을 때 네. 이때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 중에 많은 얘기가 뭐였냐면 물가 걱정하지 마라. 어. 떨어진다 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물가 지수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조업 그 PMI 항목 내에서 물가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20년 초반에 보면 물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회색선 제조업 PMI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거 맞아요. 동행하니까 거의 동행하니까 곧 물가도 떨어질 겁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얘기 진짜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리고 떨어질 수 맞았었고. 있겠구나. 네네. 맞았고요. 근데 이번에 보면 요 물가 지수 그 PMI 항목에 이제 물가 지수 보시면은
이게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물론 이게 다시 예전처럼 큰 폭으로 오르거나 그럴 가능성은 뭐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더 떨어지기 힘든 상황이고 네. 거기에다가 이미 굉장히 많은 수준 많은 하락을 이미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기가 힘든 수준까지 이미 떨어져 있었고 네.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 서비스 그 PMI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이 경기도 뭔가 좀 왜 이렇게 좀 세지 이런 모양의 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물가 역시도 좀 반등하려는 모습을 나타내니까 그럼 이제 증시가 아무래도 요 경기가 강하고 물가가 오를 수도 있다. 뭐 요 두 개가 조합되면 이제 연준의 어떤 좀 이제 매운맛을 또 네네.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증시가 좀 조정을 좀 보였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오늘 하루만은 아니고 요 한 8월 들어서 이런 영향이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 뭐 그 PMI가 좀 발표됐으니까 요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숫자나 아니면 그래프 이런 거 말고 좀 말랑말랑한 걸로 네. 그 뉘앙스를 보면은 네. 여기 있는 것들은요. 그 ISM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 각 업종별로 산업별로 해서 이 응답자들이 지금 자기네들의 업황이 어떤지를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해주거든요. 네네. 원래는 이거보다 더 긴데 제가 어디 그 토픽이 될 만한 것만 이렇게 좀 뽑아온 건데 네네. 내용은 그냥 이렇게 뉘앙스를 보면 서비스업이 굉장히 강하구나 여전히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뭐 숙박 및 음식 서비스 보면은 뭐 그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봐도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건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강세다. 그다음에 의료 및 사회 지원 보면은 요 가격 의약품 및 소모품 비용이 높다. 그다음에 회사 관리 및 지원 서비스 이런 거는 이제 가격이 소폭 인상됐다. 채굴 관련된 거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이 바닥을 친 것 같다. 다시 올라간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 네. 또 공공행정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은 공공이라 그런지 네. 좀 응답이 재밌는데 2024년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뭐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적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거는 둔화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 있었고, 집값도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매업은 뭐 감소하고 있지만 연간 예상치를 충족하고 있다. 유틸리티는 계약 수요가 높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멘트를 줘요. 그러면은 이것만 봐도 이제 뉘앙스에서 이제 읽혀지는 거는 서비스업이 생각보다 좀 강하다는 거. 네네. 물론 이거 말고도 약간 다소 좀 안 좋은 뭐 멘트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좀 일부였었고요. 근데 이거를 읽어보면 제조업이랑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 첫날 발표됐던 제조업 지수의 뉘앙스는 이렇게 네네. 멘트들을 보면 좀 다소 좀 어두웠거든요. 근데 서비스업은 진짜 정반대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뭐 이런 뉘앙스를 통해서도 서비스업이 좀 꽤나 강하다는 걸 조금 알 수가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GDP 나와가 또 이제 한번 또 수정이 됐거든요. 어제 또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그 6일자로 이제 네. 나왔는데 이제 그 미국의 그 무역 수치 요거하고 그다음에 그 ISM 서비스업 지수 요거 나오고 나서 그 지난 마지막 업데이트가 5.4였는데 요 이게 서비스업 지수 이런 네. 것도 좀 적용이 되면서 이제 5.6으로 또 다시 올랐어요. 물론 이제 최고치가 이제 5.9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다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서비스업 이제 반영이 되면서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GDP 나오는 그러니까 3분기 그 GDP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사실 경기가 좋은 거니까 네.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서비스 PMI가 세게 나오고 GDP가 높게 나오니까 오히려 또 이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이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럽다는 게 저 혼자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이렇게 뭐 헷갈립니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각각의 주장하는데 그냥 각각의 주장하는데 뭐 그냥 어느 날은 여기에 네. 쏠렸다가 네. 어느 날은 여기에 쏠렸다가 하면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 이런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네. 네, 헷갈릴 수밖에 없죠. 네네. 네, 뭐 어떤 뉴스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가 또 어떤 뉴스에서는 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니까 비단 이게 또 뭐 오늘 하루만도 아니고 뭐 그동안의 이제 증시 이제 흐름을 보면 네. 계속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좀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일수록 이제 뭐 쉽진 않겠지만은 그 구독자분들께서도 그 자기만의 그게 있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자기만의 기준 어. 그걸 갖고 그냥 그 진짜 무소의 뿔처럼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자꾸 막 왔다 갔다 하시면은 네. 이게 별로 이렇게 좋은 결과는 아닌 경우가 저는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정답은 뭐 스스로 내리셔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기준을 좀 정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서비스업 지수가 이렇게 좀 나왔었고, 그리고 제가 요새는 저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은 그 ISM 제조업 지수를 저는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주거든요. 그렇죠. 제가 네. 어떤 뭐 경기를 이제 판단하거나 그럴 때.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서비스업 지수를 좀 열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아까 초반에도 서비스업 지수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요 글은 어떤 거냐면 그 잭슨홀 미팅할 때 파월이 연설했던 거예요. 네네.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잭슨홀에서 파월이 연설했었던 내용 중에 잘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연준은 이 비주택 서비스와 관련된 이 물가 여기에 네. 좀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이게 안 잡혀서 문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비주택 서비스는 보통 물가가 음식 서비스, 교통, 숙박 네. 이런 서비스 부문이에요. 네. 보통은 뭐 의료도 있고요. 음. 요 서비스 부문인데, 근데 이 서비스 부분이 안 잡혔던 이유, 그 계속해서 물가가 안 잡히는 이유는 여기도 적혀 있지만, 금리 인상을 해도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조업은 금리를 인상하면은 뭐 투자를 줄인다든지 해서 좀 위축되는 게 있는데, 네. 서비스업은 금리를 올려도 이 서비스업과 관련된 가격이 뭐 하락한다든지 뭐 서비스업 자체가 좀 위축된다든지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하긴 그러네요. 그러니까 금리 올린다고 갑자기 호텔비가 갑자기 비싸질 이유. 맞아요.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네. 제가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데 금리 올랐다고 해서 못 자르겠다 뭐 이러진 않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뭐 잘라야 간접적으로는 되는 거고. 영향 있죠, 무조건. 예, 네, 근데 뭐 간접적인 건 있겠죠,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제조업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서비스부 그 비주택 서비스 물가가 안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죠. 예, 특히나 거기에다가 이제 서비스업 지수를 또 열심히 봐야 되는 게, 특히나 이제 서비스 부분은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또 서비스 부분이 강하다는 거는 이 노동 시장이 계속해서 타이트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비스업을 좀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파월은 마지막에 물가 안정 회복을 위해서는 특히 이제 비주택 서비스에서 진전이 좀 필수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지금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오르니까 네, 시장에서는 조금 안 좋게 좀 반응을 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집값이 미국에서도 굉장한 문제가 좀 되고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 그 뉴스도 보셨죠? 샌프란시스코가 텅텅 비었다. 그 뉴스 보기는 했는데 네. 저는 뭐 조금 다른 생각이긴 하긴 합니다만. 그래요? 예. 그래요?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도에서 문제 삼고 네. 있는 거는 너무나도 높아진 집값 네.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는데 네. 이 빠져나가는 환경을 코로나가 만들어 준 거라서 네, 이제 네, 재택근무로 코로나가 네. 만들어 줬고, 요즘에 또 이제 텍사스에도 굉장히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많이 네.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그쪽 가서 그럴 수 일하자 있죠. 막 맞아요. 이런 생각 때문에 샌프란시스코가 텅텅 비었다. 네. 또 한 가지 뉴스가 아마 오늘부터인가 어제부터일 거예요. 뉴욕에서 이제 에어비앤비 금지하는 거.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생각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속초 갈 때 자주 놀러 가는데 거기에서 묵는 호텔이요. 딱 가보면 뭔가 오피스텔처럼 생겼어요. 에어비앤비 통해서 아니 가는 에어비앤비 거예요? 그냥 네. 이거 에어비앤비는 딴 얘기고 네. 그냥 오피스텔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은 드럼 세탁기도 있고 이건 누가 봐도 오피스텔로 지었는데 네. 분양 안 돼서 호텔로 변경한 것 같아. 그런 데 있어요. 네. 저도 그런 데 간 적이 그래서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15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 달 돌리면 얼마지? 한 달 돌리면 얼마입니까? 이거 30일 다 못 돌린다 치고 250만 원 정도 될 거야. 한 반 정도 15일만 돌린다 쳐도 한 25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은 이거 오피스텔로 월세 받아봐야 70만 원인데 숙박 시설로 돌리니까 250만 원이면 그거 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뉴욕에서 그 현상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그냥 차라리 내가 월세로 빌려다가 내가 월세 빌리면 예를 들어 500만 원이라 쳐요. 근데 이거를
숙박으로 돌리면은 버는 돈이 한 1,5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1,000만 원이 내 거네. 숙박이 낫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네. 자꾸 하다 보니까 에어비앤비를 아예 그냥 완전히 에어비앤비 하는 거 금지. 대신 뭐 집주인이 방 한 칸 빌려주는 건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어젠가 오늘부터인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높아지면서 생겨나는 기이한 현상들이 너무 많이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안 잡히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다시 좀 올라가기도 하고 있으니까요. 답답할 주택 노릇인 가격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 서비스업 그 뉘앙스 말씀드릴 때 네네. 그거보다는 뒤쪽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장 초반부에 좀 악영향을 미쳤던 이런 소식들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 후반에는 이제 상황이 좀 많이 좀 괜찮았었던 거는 베이지북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물론 베이지북 이전 발표되기 이전부터 주가가 조금씩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뭐 아무튼 이 베이지북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전 줬다라고 네. 봐요. 근데 베이지북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FOMC 열리기 2주 전에 그 미국을 이제 12개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12개인가 13개인가 그래요. 그 지역을 나눠서 각 지역별로 경기가 어떤지를 보고서를 이렇게 쭉 받아서 네. 그걸 종합해서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와 고용과 물가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이제 자료로 이제 나타내는 이제 보고서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건데 뭐 아무튼간 요 베이지북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처음에 나오는 건 경기예요. 경기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보면 2023년 9월 이번에 나온 거 보면은 7월과 8월의 경제 성장이 좀 완만했다. 이 완만했다라는 게 경제가 이렇게 상장했다는 게 아니고요. 네네. 하락은 하고 그러니까 그 증가율, 그 네네. 경제 성장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마이너스는 아닌 거.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한 200km로 가던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쓴 건 아닌데 네.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네네. 이제 이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아주 좋다라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완만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 5월에 나왔을 때는 4월과 5월에는 경기 변동이 거의 없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 이거는 별로 안 좋은 뉘앙스였고 네. 그다음에 2023년 7월에 나왔던 거는 5월 말부터 소폭 증가했다. 네. 좀 플러스 조금 좋다는 좀 뉘앙스였어요 전반적으로. 네네. 근데 이번에는 좀 소폭 증가했다 이런 뉘앙스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진단 자체는 뭐 그냥 쏘쏘했다. 네네. 어떻게 보면 뭐 요 정도 이제 수준으로 진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거보다는 이제 시장에서 조금 이제 뭐 시장도 반길만 했지만 연준이 반길만 했던 이제 소식들을 보면은 이제 세부 항목별로 이제 보고서를 이제 살펴보면은 네. 이제 소비 같은 경우에는 관광에 대한 소비자 지출이 예상보다 강력했다.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 재밌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그 펜트업 수요의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멘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제 좀 풀리면서 여행 수요나 이런 것들 아주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네네. 이 수요의 좀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다. 이런 멘트가 있어요. 이게 연준의 평가인 거죠? 연준 스텝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연준 위원은 아니고 네. 연준 스텝들이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연준 위원들이 그걸 보고 이제 뭐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개 판단하겠지만 네. 어쨌든 연준 위원들이 이걸 보고 FOMC에 들어가서 판단을 해요. 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비필수 품목에 대한 지출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약이나 뭐 이런 거 말고 네. 그러니까 뭐 없어도 되는 이런 품목들 지출들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 네. 이런 멘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출 수요 이 부분도 좀 저는 좀 눈에 들어왔는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12개 지역 중에 몇몇 지역은 저축이 소진됐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저축 언제 소진될 거야 이런 뉴스들 소식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베이지북 보니까 저축이 소진됐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건 전 처음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축이 소진돼서 지금 대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신용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 뭐 신용대출 연체율이 이제 제가 잘못 적었네요. 연체율이 이제 증가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로 다 확인은 돼요. 물론 이렇게 이게 연체율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좀 이런 멘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주문이 좀 네. 안정적이거나 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했고 근데 이것도 있죠. 이제 제품 수요가 지금 감소하고 있어서 네네. 수주 잔량이 감소하고 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단어로는 이제 백로그라고 써 있는데 네네. 이걸 찾아보면 뭐 잔량, 주문 잔량 뭐 이런 의미예요. 수주 잔고 뭐 그 네, 정도로 해석해요. 잔고 네네. 뭐 이런 네, 거거든요. 맞아요. 요게 네. 좀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소비, 대출 수요, 제조업 요런 것만 보면 경기가 뭔가 좀 둔화될 수도 있다 이런 좀 뉘앙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서비스업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서비스업은 우리가 여행 너무 많이 가고 그렇죠. 우리가 식당 너무 많이 가고 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발생을 했다면 지금 나오는 베이지북의 이 평가들을 보면은 돈은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그동안 모아뒀던 돈은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네네. 요 정도의 느낌이니까 그렇죠. 막 쓰고 어. 있다라는 게 뭐 진짜 아예 다 이게 쓴 건 아니 아니지만 월급도 있는데 어떻게 어쨌든 다 굉장히 씁니까? 많이 네.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이 베이지북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경기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고용과 물가 보면 고용 같은 경우는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네네. 뭐 여전히 불균형은 있습니다만 둔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요게 조금 저는 또 눈에 들어왔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임금 상승세가 이 기업들의 예상보다 좀 더 높았대요. 네네. 상승세가 높았는데 하반기는 달라질 거다. 어.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네. 하반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그 대부분 기업들이 임금 상승률이 좀 둔화할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했다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참고로 이게 임금 상승률이 둔화할 거야라고 이렇게 전망한 거는 한 몇 분기 동안 계속 그러기는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계속. 그래서 언제 둔화되나 언제 근데 둔화되나. 실제로 좀 둔화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승률 맞아요, 자체는 맞아요. 뭐 네. 얼마였었죠? 0.5 정도인가? 거기에서 네. 한 0.2 정도인가 0.3 정도까지 상승률은 둔화됐으니까. 상승률은 뭐 지금 한 4% 연으로는 예. 거의 한 4% 정도 네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높은 건데 네. 뭐 어쨌든간 뭐 둔화가 될 거라고 또 계속 전망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가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도 뭐 대부분의 지역이 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요거 그 부동어 표시를 좀 잘못했는데 지금 투입 가격이 네. 판매 가격보다 더 커서 네. 그러니까 그 가격 정가가 지금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격 정가를 못 하고 있어서 몇몇 지역에서는 수익 마진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멘트만 보면은 경기는 뭔가 좀 더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그 느낌이고 네. 그다음에 고용 뭐 둔화되고 있다. 임금 상승률 둔화된다. 물가는 지금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네.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것만 봤을 때는 아까 서비스업 지수 봤을 때랑은 이제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인 거죠. 네네. 그래서 베이지북만 봤을 때는 이제 연준이 이거는 좀 좋아할 만한 뉴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뭐 더 올리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좀 판단할 수도 있는 이런 보고서들이 또 나온 거죠. 어허. 그래서 이게 장 초반하고 후반이 좀 이 부분들이 좀 달랐고요. 근데 이게 지금 네. 이 베이지북이 평가했던 네, 시기는 네, 8월까지, 8월까지 네네. 8월까지 꽉 채워서요? 8월 중순이요. 8월 중순이죠. 8월 중순. 근데 베이지북이 뭐 보시는 분은 많이 보시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럼요. 네, 그럼요. 너무너무 네. 중요한 거라서 뭐 혹시 이게 뭐 잘 안 보시는 분 계시면은 FRB 홈페이지 들어가면 베이지북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매번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그냥 그 챗 GPT로 해석하면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그 처음 보여주셨던 서비스업 지표는 네. 야 물가가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안 떨어지겠는데 네. 라는 좀 안 좋은 거. 네. 그리고 페이지북에서 8월 15일 8월 중순까지 평가한 미국의 경기는 아니에요. 사람들 쓸 돈 거의 다 쓴 것 같고요. 임금 상승률도 몇 달 전부터 둔화되고 있고요. 맞아요. 아니 지금 어떤 지역에서는 심지어 역마진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가가 너무 높아서 곧 둔화될 것 같은데요?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딱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올해 내내 아니면 네.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계속 이게 그래서 경기가 뭐 둔화돼서 금리를 내린다는 거야 아니면 올린다는 거야 이게 계속 헷갈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게 마지막 장에 이제 넣어놨던 게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네. 하면 제가 봤을 때 뭐 제 짧은 견해입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짧게 보면 그러니까 주식 그냥 입장에서 보면은 짧게 보면 ISM 서비스업 지수를 좀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괜찮다라는 거. 네네. 경기가 괜찮다라는 거. 그럼 경기가 괜찮으면 이제 물가가 그래도 좀 올라와 주더라도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버틸 수가 있거든요. 네. 경기가 괜찮아지면 네네. 거기다가 제가 오늘은 안 했지만 실적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합해서 보면은 주가가 뭐 더 오를지 떨어질지는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견고할 거라는 건 전 변함은 없어요. 네. 짧게 보면. 네. 그런데 길게 보면 저는 FRB가 의도하는 대로 갈 거라고 봐요. 그 무슨 말이냐면 경기를 죽여서라도 네. 물가를 저는 좀 반드시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FRB 의지에 따라서 투자 방향도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봐요. 길게 보면. 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이거는 그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늘 FOMC면 맨 끝에 항상 하는 얘기긴 한데 연준은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 영어로 하면 keep at it 뭐 어쩌고저쩌고거든요. 그런데 폴 볼커가 회고록을 썼었을 때 그 회고록의 첫 제목이 이거예요. keeping at it. 그러니까 파월이 폴 볼커의 의지를 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뭐 폴 볼커처럼 뭐 아주 극단적으로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지만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어떤 그 의지를 이 단어 속에 좀 녹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피터슨 국제연구소라는 데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며칠 전에 그 잭슨홀에서의 파월 의장의 그 연설문을 이제 파월이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암시하는 거 네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 같은 게 나왔거든요. 근데 참고로 이 피터슨 국제연구소가 그 이름 없는 데가 아니고요. 네. 굉장히 그 아주 뭐 명망 있는 그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비영리 뭐 연구 단체예요. 경제나 뭐 정치나 이런 쪽이고 제 기억에 한두 달 전인가 저희 이창용 그 은행 그 한국은행 총재도 여기 가서 연설하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에서 이 연구소에서 했던 얘기 중에 저는 이게 마지막에 딱 너무 와닿더라고요. 네. 연준 파월의 그 연설을 보면 딱 이거다. to means to, 네. full stop 이렇게 딱 써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2%다. 2% 내가 갈 아. 거라고 하면 아. 2% 무조건 갈 거야. 네네. 풀 스탑 이거는 그냥 끝. 뭐 더 이상 말하지 마. 아.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파월이 이제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연준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서비스업 지수라든지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게 경기가 이제 반등이 나오면 이게 뭐 어느 정도 반등은 뭐 억셉트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좀 너무 좀 잘 나오고 그다음에 물가도 계속해서 안 잡히는 모습을 보이면 뭐 당장 올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연말 아니면 뭐 내년 이렇게 됐을 때 상황이 안 좋으면 네. 제가 봤을 때는 파월이 또 한번 뭐 우리가 생각보다 좀 강력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시그널이라든지 어떤 뭐 정책적인 어떤 뭐 강한 뭐 의지 네네.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보여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짧게 보면은 뭐 주가가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네. 길게 봐서 계속해서 주가가 괜찮고 계속해서 경기가 괜찮으면 네. 결국 뒤에 가면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저는 뒤에 가서 크게 부러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경기가 네, 경기가 그러니까 지금 올해 만약에 강하면 강할수록 네. 이제 파월 의장이 또 이제 한번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진짜요? 있어요. 그 정도까지 그 말은 사실 뭐 11월 인상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11월 인상이 이제 끄질 가능성이 더 높죠. 네네. 더 높은데 근데 이게 뭐 생각보다 경기가 너무 강하면 아까도 뭐 도표 차트 보여드렸지만 네네. 뭐 경기 선행지수나 이런 것들 다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다 반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 주가도 괜찮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거기다 이제 물가가 아직 당장은 네네. 이게 급등하는 건 아니니까 약간 이제 플랫한 모습이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괜찮을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세지면 생각보다 너무 세지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사실 저는 오늘 우리 미성의 남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차근차근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ISM으로 나왔던 ISM 지표가 이게 8월 지표인 거죠. 8월 지표. 그렇죠. 9월에 발표한 거니까 그 8월 거죠. 8월 네. 서비스업 경기가 다소 높게 나와서 물론 걱정은 될 수 있겠지만 8월 중순까지 훨씬 더 거시적으로 본 베이지북에서는 그래 이번까지 그렇게 나온 건 알겠지만
거의 사람들은 쓸 돈 다 써가고 있고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맞아 네. 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로 보기는 좀 어려운 거네요. 아, 예, 예.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 제가 좀 말씀드리는 와중에서 이게 좀 오해가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네네네. 같아요. 지금 말씀 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지금 상황은 그냥 딱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연준이 원하는 아주 좋은 방향대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주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경기가 잘 연착륙하면서 물가를 잡나 싶을 정도로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운전을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뭐 경기가 이제 서서히 이제 연착륙을 가면서 물가도 이제 서서히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경기가 생각보다 좀 세면 네네. 이센 아. 모습이 너무 아. 세면 그리고 연준이 나설 수도 있다. 네네. 이 아. 말씀이에요.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 지금까지 발표되는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지표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연준이 바라던 대로 가는 거고.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예. 야, 경기를 꼭 부러뜨리지 않으면서도 물가를 잡았네라는 평가를 들을 수도 있는 거니까 굉장히 베스트인데, 만약에 뭐 요즘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생각보다 세게 물가가 반등하거나 생각보다 세게 경기가 좋아지게 될 경우를 네, 맞아요.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덜 좋아지길 바라야 되는 게 또 말이 됩니까 이게? 어쨌든 근데 지금은 또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네.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그런 시기이니만큼 자, 그런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또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ISM 서비스업 지표 그리고 베이지북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지표들과 베이지북 내용을 해석해야 되는지까지 설명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미성의 남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박성우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